호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라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원래는 방송을 9시에 하는데 제가 야근이 있어갖고 오늘 좀 1시간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호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호라. 자, 오늘 늦게 시작한 만큼 바로 출발을 해야겠죠. 바로 거침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는 굉장히 소식들이 많았었죠. 한 대략 항목으로 따지면 한 15가지 정도 있었나요? 근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지만 약간 불필요한 건더더기 다 치우고 알짜만 말씀드리면 2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리프사 파트너 중에 뉴미라고 ODL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ODL 파트너이자 동시에 다른 파트너랑 약간 성격이 다른 파트너인데요. 이 친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들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리프사에 여러 직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다양한 방면과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 쪽, 뭐 금융기관들 이쪽을 뭐라 해야 될까요?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격인 브리엔 메디건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쪽 직원이 오늘 리프사 공식 인사이트에 블로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소식이 적은 만큼 좀 평소보다 깊이 있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요겁니다.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뉴미라는 리프사의 파트너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소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는 약간 타이머가 생겼네? 19, 8 자, 뉴는 다른 파트너랑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프사에 한정되어 있는 파트너죠. ODL 파트너입니다. 공식적으로 ODL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는 파트너고요. 자, 두 번째 다른 포인트 뭘까요? 리프사가 투자를 한 파트너입니다. 리프사가 투자를 한 파트너예요. 이쪽에다 쓰지 말고 이쪽에다 쓰죠. 리프사가 투자를 한 파트너입니다. 뭘 투자했겠어요? 돈이죠. 자, 금액이 생각보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BRD 월렛 같은 경우는 약 9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죠. 근데 이 뉴한테는 얼마나 투자를 했냐면, 어제 머니그램 얼마라고 했죠? 금액에 대해 깊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작년에 있던 소식이라 그 금액이 얼마인지 떠올리시지 못할 텐데, 어제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500만 달러예요. 머니그램이 500만 달러인데 이 뉴미 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리프사한테 무려 200만 달러나. 머니그램이라는 되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네임드 있는 그런 레미턴스 회사도 500만 달러였는데, 이 뉴미라는 회사는 뭔데 200만 달러나 했을까? 거의 절반 가까이 했죠. 근데 재밌게도 이 회사의 이 모체, 그러니까 본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본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인스타램입니다. 싱가포르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있는 핀테크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이름이 있고, 그리고 뭔가 금융자산이라던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금융기관은 아니에요. 핀테크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리프사가 왜 이런 회사가 굉장히 수많이 존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를 찝어서 200만 달러나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투자받은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레미턴스 브랜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일본에도 올해 1분기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은 못 지키고 있죠. 본인들 예정으로 1분기 얘기했는데 아직 서비스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중국 시장에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진출했는데요. 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바로 뉴,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막 다양한 소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프트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이 회사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이제 중국 시장 내 이제 고객들, 레시피언트겠죠. 송금 수취인들한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중국 땅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뭐 이렇게 한국 괜히 기분 좋게 막 이만하게 그려. 어쨌든 이게 중국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는 지오 스위프트라는 중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이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오라고 적어놓을게요. 이제 중국 내에 뭐 은행이라던가 이 지오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도달 범위를 활용해서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사람 또는 기업들에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많이들 질문 주신 거, 오늘 실제로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뭐 멀티옵입니까? 약간 그런 맥락의 기능이잖아요. 멀티옵이 그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 지오 스위프트라는 업체가 멀티옵을 쓰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리프사가 공개적으로 시아은행 이후에는 멀티옵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최근 고객들은 멀티옵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객은 아니겠지만 여건이 되는 고객들은 이미 쓸 수 있는 상태거나 또는 바로 원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도 그 리프사 리플렛 솔루션들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 관련해서도 멀티옵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컨버전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는 것들, 그리고 차세대 솔루션 개발을 위한 구인 인력을 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미뤄볼 때, 그리고 리프사의 앞으로의 비즈니스 목적 자체가 이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재작년에 시암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멀티옵 가능한 게 시암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공개되지 않았어도 많은 리플렛 멤버들이 멀티옵을 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지만 지오스위프트는 지금 보신 리플렛 멤버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리안리안이라는 중국 내에 있는 요 회사, 리안리안 공식적으로 리플렛 멤버였었죠. 2018년 아마 1분기 때 공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채널들이 있고 여기는 뭐 관련해서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닐 걸로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 뉴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렛 멤버들은 간접적으로 이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활용할 수 있겠죠. 마치 머니그램이 여러 군데 도달 범위가 생기면 리플렛 멤버들끼리 도달 범위 있어서 같이 시너지를 받듯이 그런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리프사와 특수한 관계, ODL 사용자이자 동시에 뭐라고 했죠? 리프사가 머니그램한테 500만 달러 투자한 금액의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 그런 회사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브리앤 메디건이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타이틀도 딱 그거죠. 보이시죠? 리퀴디티, 유동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마켓, 글로벌 시장 하면서 여기에 10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101.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영어권에서는 약간 그런 의미예요. 약간 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학에서 이제 교육 코스 이런 거 할 때 뭐라 해야 될까요? 기본 또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 베이스 지식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넘버링 101 달고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 의미를 뜻하는 걸로 여기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로 이거 101을 붙인 것 같고요. 유동성과 글로벌 마켓에 이런 베이스, 근본이 되는 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의미로 101, 약간 교육 커리큘럼 코스처럼 그런 느낌으로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 한번 볼게요. 5천만 불이에요? 5천만 불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5천만 불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셔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500만이 아니네요. 5천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단인데 잠깐만요. 얘기를 주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보네요. 자, 뉴메 투자 얼마나 됐는지 잠깐만 팩트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러면 제가 아마 같은 단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2천만 달러 했다는 얘기인가? 간단히 살펴보고 가죠. 어딨냐? 자, 리플사 나왔고, 여기 어바웃. 아, 제가 단위, 그러네. 밀리언 단위에다가 공이 2개 붙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네, 1000만 단위가 맞고요. 자, 봅시다. 자, 어디나 있더라? 여기나 있나? 아, 이거 못 보게 놨네 또. 아이 참, 정말 까다롭네요. 예. 이거 못 보게 막아놔갖고 바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그럼 2천만 달러일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링크드인 가면은 크런치베이스로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펀딩한 거에 대해 확인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게 이제 볼까요? 리플,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투자한 회사 돼 있죠? 인수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아마 1로 돼 있는 거 머니그램일 것 같아요. 엑센추어 이런 것들 나오고, 펀딩 라운드, 이거 투자 받은 거, 그리고 리프사가 투자한 거 어디 있으려나? 뒤쪽에 있으려나요? 투자 여기 있다. 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 뉴 보이죠? 아이 1000만 단위가 아니네. 정정할게요. 맞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만 아니다. 잠깐만. 자꾸 헷갈리는데. 2100만 맞아요. 2100만 맞아. 헷갈려. 그리고 머니그램이 맞습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 써있죠. 2개로 나눠서 했죠. 총 5천만을 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 단위를 제가 착각을 해갖고 2천만 달러 있습니다. 2천만 달러.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억 정도 대충 계산해서 그 정도 투자를 했어요. 뉴에. 여기 써있죠. 뉴 2019년 3월 18일 보이시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모르겠어요. 특별한 뭔가가 있는지. 어쨌든 전략적인 투자겠죠. 투자를 했고요. 자, 이제 원래 얘기하던 거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01을 단 것처럼 약간 이 코스, 베이스 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이 코스 때 이 넘버링을 다는데,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리플사에서 이 브리엔 메디건, 여기 저자 써있죠. 브리엔 메디건,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는지 이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오늘 마침 소식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달락 요약해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서사시처럼 묘사를 했는데, 자, 우리 역사가 언폴드, 펼쳐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얘기하죠. 2018년 아니 18년 아니죠. 2008년 진짜 숫자 약한가 봐요. 2008년 금융위기, 그때와 유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죠. 그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볼게요. 글로벌 시장,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벤트도 책에 기록될 거다, 역사에 기록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네요. 하지만 하면서 얘기를 하죠. 2008년 금융위기야 마찬가지로, 이거 다 쓸데없는 약간 묘사 표현을 쓰는데, 산업들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죠. 더 튼튼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때와 상황은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금융위기를 겪고 있고 당시에 우리가 이미 겪어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던 거 그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것보다 더 크리티컬해졌다.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리퀴디티 부분에 대한 얘기하죠. 리퀴디티의 이 펀더멘탈,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 이 유동성 자체가 이 근본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2008년 일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점보다도 오늘날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리퀴디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서론으로 이제 유동성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가면은 봅시다. 유동성의 기본 정의를 얘기하네요. 이 부분에서 리퀴디티란 뭔지 얘기하네요. 얼마 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그 요즘에 제가 많이 언급한 미국 ABS가 리플드랍에서 영상에서 설명했잖아요. 리퀴디티는 뭐라고요? 내가 원할 때 어떤 자산을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거. 이게 리퀴디티가 좋은 거라고 했죠. 유동성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자산에 대해 내가 현금으로 교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 자산을 갖고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 반대로 현금으로 자산을 갖고 싶은 사람, 이게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상태, 이게 유동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ODL 관점에서 표현하면은 마켓메이커가 언제나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부동산이 괜찮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표현이 더 체감이 잘 되실 테니까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고 하나의 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죠? 파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파는 사람이 뭐라고 있어야 되죠?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 매물은 호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1억 달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게 ODL, 사실 ODL이라고 표현한 건 부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이 외환시장 또는 XRP가 브릿지로 사용되기 위한 암호화폐에 있는 그런 오더북 이런 쪽에다가 비유를 하면 이게 바로 마켓메이커죠. 호가를 부르고 있는 거. 마치 부동산 거래에서 누군가 집을 팔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 또는 반대도 있겠죠. 이거는 1-1이라고 표현할게요.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집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죠? 호가를 불러야 되죠. 어떤 조건의 집에 대해서 내가 뭐 2억 달러에 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둘 다 마켓 메이커인 거죠. 시장을 조성해 주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제시되어 있는 호가로 부르고 있는 이런 조건, 집을 사겠다 또는 집을 팔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거래에 응해주는 사람들, 이게 테이커인 거죠. 시장의 테이커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이 호가 부른 거에 대해서 거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계약서를 써 실제로 교환을 해. 그러면은 실제로 한 건의 거래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외환 시장도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호가를 불러서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많고 그 물건에 대해 거래하는 사람도 많은 거. 이 상태가 바로 유동성이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파는 사람도 없고 집 파는 사람, 집 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호가를 부르는 거 없어요.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될까요?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XRP도 뭐 예를 들어서 달러랑 쌍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마켓 메이커들이 없어요. 그럼 호가로 부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XRP 살게 또는 XRP 팔게. 그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 되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켓 메이커처럼 우리가 호가를 불러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제시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제시한 조건에 거래하겠다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만큼 관심을 못 받는 자산이란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퀴디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자산을 현금 이런 걸로 본인이 원할 때 바꿀 수 있는 거 유동성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볼륨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거래가 많다는 거죠. 거래가 많아질 때 볼륨이 많아지니까 거래량이 많을수록, 볼륨이 많을수록 더 유동성이 좋아지고 더 빨리 바이어, 사는 사람과 셀러, 파는 사람을 사이에 이제 매칭이 잘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아까 설명드린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브리앤 메디건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시장을 예시로 들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트레저리 본드라고 얘기했으니까 미 정부의 국채를 얘기하네요. 국제 시장을 이제 표현을 하네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국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면은 은행이 미들맨, 중개인을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중개인을 하고 바이어와 셀러, 산다는 사람과 판다는 사람, 이거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봅시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인베스터 플러? 본드 마켓. 채권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채권 시장으로 몰려든다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주식 안 해서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그 의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본드 마켓, 채권 시장으로 몰려든대요. 왜냐면은 채권 시장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지금 비유를 하네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인크리즈, 증가시킨다는 거죠. 증가된 활동,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증가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리절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이리 리퀴드 마켓.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동성이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사람과 판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매칭이 잘 된다는 거죠, 쉽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산다는 사람과 판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더북이 점점 두꺼워지고, 호가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경쟁이 붙으니까 점점 스프레드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좁아지니까 결과론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해서 베리 스몰이라고 하죠. 셀러하고 바이어의 그런 갭, 서로 제시하는 조건의 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걸 바로 스프레드라고 표현합니다. 스프레드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레어 미스매칭 디스 본드 마켓 얘기하네요. Fallout effect from the coronavirus. 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이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좋지 않아서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셀러는 덤핑을 하고 이 채권들을 팔려고, 왜냐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팔려고 막 덤핑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부업을 한다고요? 사이드라인?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갭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일리퀴드라고 했죠. 유동성이 없는 걸 얘기하죠. 비유동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유동성. 유동성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죠. 서로 안 맞으니까 산다는 사람은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다, 못 산다, 이러니까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데, 반대로 판다는 사람은 하락을 할 것 같으니까, 그죠? 계속 팔려고 하는데 안 사주는 거죠. 그 가격엔 못 산다고 하니까 산다는 사람이. 이러니까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이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브리앤 메디건 얘기하는 거는 유동성은 핵심 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핵심은 안 붙어 있는데 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죠. 어떤 에셋, 어떠한 자산과 교환하는 데 있어서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들은 이게 채권이 됐든 본드가 됐든 디지털 에셋이 됐든 빠르게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교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덜 든다는 건 바로 스프레드가 좁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훌륭한 상태의 유동성은 돕는다고 하죠. 볼륨, 이 사용량 늘리는 거, 실제로 거래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트레이드라고 표현했죠. 볼륨 오브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유동성이 좋은 거는 여기서 지금 브리앤 매딩을 밝히는 건 훌륭한 유동성은 결국에는 거래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ODL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을 설명했고 이제 ODL에 적용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디지털 에셋인 XIP에 대한 이 유동성, 이 유동성은 라이프 블러드라고 표현했어. 이게 우리 피를 얘기한 거죠. 혈액, 혈액 얘기하는 거니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XIP라는 디지털 에셋의 유동성은 이 ODL의 핵심이라는 거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이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키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이번에 라이프 블러드라고 썼네. 혈액. 핵심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IP가 다이렉트로 보내지고 직접적으로 보내지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어떻게 센트럴 인터미디얼리 그러니까 중개인 없이 중앙은행 중개인 없이 직접 빠르게 저렴하게 보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ODL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네요. convenient instrument 지불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bringing to different currency quickly and efficiently. 자, 그래서 두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법정 화폐 얘기하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그거네요. 약간 교과서 같은 이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갈 때 이런 거에 훌륭한 유동성을 갖춘 상태 XIP의 유동성이 훌륭한 상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ODL 설명이에요. 사실상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다 번역해드리지 않고 제가 쭉 읽어보고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ODL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떤 걸 이끌어낸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걸로 인해서 금융기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얘기하는 거죠. 지금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랑 마켓메이커도 포함을 했네요. 이런 존재들이 XIP를 거래하는 이런 존재들이 확장되는 거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ODL의 성장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ODL 볼륨이 늘어나면 지금 얘기하죠. 뭐 세 가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금융기관 뭐 이거 원래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 일단은 들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니그램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머니그램이나 이 페이먼트 지급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들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켓메이커까지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ODL이 증가하면 and 만약 if ODL이 증가하면 and 어떻게 된다? 이것도 증가한다. NS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이 증가하는데 이런 금융기관들 XIP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증가는 이 트레이딩 볼륨 이 증가는 결국에 XIP한테 다시 리퀴디티를 준다는 거죠. 리퀴디티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ODL 구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단서를 달았어요. 인스파이드 오브로 돼 있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까지 왔죠. 유행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ODL 볼륨이 성장함으로써 목적지 그 구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멕시코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가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코리도로가 되겠죠. 멕시코. 자, 여기가 이제 볼륨이 성장함으로써 기간 트레이딩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는 거죠. 점점 증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ODL이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볼륨이 늘어나면 결국에 기관이라던가 금융기관이나 마켓메이커에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 써있죠. 도미네이티드라고 되어 있죠. 도미네이티드, 지배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선순환돼서 결국 XRP 유동성을 늘려줄 거고,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간에 트레이딩 볼륨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반복 무한 순환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얘기를 하네요. 제가 오늘 타이틀로 달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유틸리티, 사용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레이딩 볼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시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리퀴디티, 이런 선순환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사이클이 돌아서 선순환 얘기하고 있죠. 이 친구도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유동성 생겨서 ODL이 사용되면 뭐가 발생해요? 볼륨. 이거 외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요. 그래서 이 선순환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 단락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ODL 볼륨이 성장하면은 결국에 기관들의 사용, 볼륨 이런 걸 이끌어낼 거고, 지금 그런 사용이 늘어나면 다시 이거는 XRP의 리퀴디티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XRP 유동성 자체가 결국에는 또 이제 볼륨으로 이끌어질 거다. 그러니까 무한 선순환 사이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예로 이제 빗소 얘기를 하네요. 빗소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XRP 관련해서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다 보지 않고 봅시다. 결국에 이제 그 ODL 파트너 거래소인 빗소에서 이제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거래, XRP와 법정화폐 바꾸는 멕시코 페소와 그 역할을 해주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 인해서 사용자들이 이 프랙션, 마찰이 줄어들어서 결국에 피가 줄었다는 거죠. 혜택이 됐다는 거죠. 사용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 XRP의 리퀴디티 새로운 성장은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코리도로 신흥시장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은 동남아나 이런데 신흥 국가들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데, 그리고 오디오 파트너 익스체인지는 디맨딩 뉴 커런시 페어, XRP에 대한 새로운 그 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트레이딩 볼륨을 또 개선시키고, 그리고 자산들 사이에서의 이 거래 능력을 더 향상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가에 새롭게 생기는 통로, 그리고 ODL 파트너 거래소들 생기게 되면 새로운 디맨드,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그런 새로운 수요가 ODL 볼륨을 늘릴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the ability to trade among 이제 asset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줄이면 리퀴디티 얘기해요. 아까도 계속 표현하는 greater, 향상된 리퀴디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XRP 유동성에 대한 그 새로운 성장이 여러 군데서 올 수 있다는데, 기존에 이미 열려있는 통로의 성장 말고도 새롭게 뚫리는 이 통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ODL을 쓰기 위한 ODL 파트너 거래소 새롭게 생기는, 여기에서의 새로운 수요도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ODL 파트너 거래소가 아닌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여기서 은근히 밝혔네요. 코인베이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사람들이 말이 많죠. 코인베이스가 뭐 스텔스 형태로 작동하는 ODL 파트너 거래소 아니냐, 또는 조만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여기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네요. ODL 거래소 아니라고 밝혔죠. 크라켄이나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볼륨도 결국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ODA 파트너 거래소는 아니지만 XRP에 대한 오더북이 존재하고 이걸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리퀴디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RP가 크로스보더 레미턴스, 리테일 레미턴스 얘기하는 거죠. 소액송금. 이런데 사용 사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더 깊어진다는 거죠. 유동성이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심화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깊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국에 리얼월드 솔루션 진짜 거창하게 표현했네. attract new 그러니까 더 커다란 그룹들, 더 커다란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하네요.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네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XRP의 유동성 깊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대로. 그리고 이 시장의 건강한 상태, XRP에 대한 이 건강한 상태, 이런 것들이 자체가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게 바로 유틸리티라는 거죠. 이게 쓸모 있다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틸리티긴 한데 가치 저장 수단이라던가 그냥 투기적인 뭐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비싸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말고요. 실제로 ODL처럼 이런 쪽으로 실제로 어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수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거, 그런 유틸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유틸리티성 때문에 더 more value라고 하죠. 더 가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또 선순환 사이클 돼서 좀 더 비용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는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이에요. 오더북이 깊어지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할수록 이 스프레드가 좁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ODL이 더 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이 된다는 건 코스트, 비용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100를 멕시코로 송금을 해요. 했을 때 지금의 ODL 상태, 이 유동성으로는 중간에서 브릿지 할 때 비용이 이 송금 처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1 든다고 합시다. 왜냐면 이 스프레드만큼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게임하면서 듣는데 끊기네요. 그지 같은 유튜브 진짜요? 님들 번 돈으로 서버 증설 안 하냐? 끊겨요? 오마이갓. 진짜 많이 끊기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끊기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끊긴다고 하시니까 근데 인터넷을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회선에 13메가 bps밖에 안 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회선이 기본이 100메가 bps예요. 회선을 다 안 쓰고 있는데 끊기는 거는 유튜브 문제겠네요. 야, 이 유튜브야, 돈 좀 투자해라. 좀 나한테만 그러는 건가? 지금은 유튜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이 더 좋아져서 스프레드가 좁아지니까 더 기존보다 비용 절감해서 ODL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결국에 글로벌 페이먼트 에셋으로 될 거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선순환 두 마디로 요약을 드릴게요. 자, 유동성 업 되면은 볼륨이 업 두 마디가 아니네, 세 마디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돌면은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 오예 이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글을 길게 썼어요. 예스, 요겁니다. XRP 글로벌 세틀먼트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지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선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리프사 직원이 직접 글을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친구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친구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니까 이 XRP의 리퀴디티,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소스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했죠? 새로운 신흥 국가, 신흥 시장에서의 ODL 통로가 열리고 거기에 있는 ODL 파트너 거래소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트레이드, 그러니까 즉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볼륨을 바탕으로 그게 또 XRP 리퀴디티가 한층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이 친구도 얘기했듯이 리프사가 올해 그 새로운 통로 열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친구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봤지만은 이게 아직도 오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빨리 25 정도까지 만들 수 없겠니? 이거 너무 느린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새로운 통로 늘어나면 결국에 이제 오디오의 볼륨이 증가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했죠.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도 아는데 뭐 규제 문제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행인 거는 최근에 여러 번 걸쳐서 태국 관련된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태국은 아마 조만간 소식이 들릴 거예요. 태국은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유동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오늘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더북 개념, 마켓메이커 개념이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을 생각하세요. 그냥 부동산. 부동산 거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매물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물 내놓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같이 정보를 공개되는 건 호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 항상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조건을 맞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 어디서 해요? 부동산 중개소 가서 하죠. 여기가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잖아요. 이 바이어와 셀러를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중개를 놔주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생각하고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 소식들 설명을 드렸고요.